당신의 시혜로 살아온 분이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동정 없이도 스스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의 호의 따위 필요 없습니다. 윤서야, 그만해. 제발. 레스토랑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윤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에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웨이터와 손님들은 시선을 떼지 못했고 레스토랑 안은 고요하면서도 불편한 긴장감으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기 위해 온 자리였지만 윤서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한 집은 바로 윤서의 엄마 한명숙 씨가 2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온 곳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정부로 살아온 엄마와 그 진실을 마주한 딸. 사랑과 결혼을 약속한 상견례 자리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현실. 윤서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과연 그녀는 엄마의 존엄과 정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1월 추운 겨울. 새벽 5시 반, 세상이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반지하 아파트의 창문에는 성애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 더 정확히는 원룸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낡은 싱크대 앞에서 엄마는 늘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물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형광펜으로 교과서에 줄을 그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 테니까요. 오늘도 힘내. 엄마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을 때 엄마는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엄마가 기뻐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그 사람, 강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오전 회의, 오후 법정 출석, 저녁에는 고객 미팅.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로펌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자리로 가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웃음기가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급하게 가다가. 아니에요. 제가 길을 막고 있었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강준호라고 합니다. 이윤서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혹시 변호사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앞에 로펌 건물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저도 그쪽 일 관련해서 미팅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건축 쪽 일해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 같이 있으면 편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편안했습니다.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고 만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준호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같은 한강 공원이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응.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나도 그럴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응.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가 드디어 제 행복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엄마, 이제 행복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누구랑? 강준호라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기쁘다. 정말 기뻐. 너가 좋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얼른 보고 싶네. 우리 사위가 될 사람.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상견례 날부터 잡으려고. 그래. 언제? 며칠 후 준호와 상견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장소를 예약하셨다고 했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이래. 준호 씨 어머니께서 거기 단골이시래. 전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청담동? 응. 왜?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데로 바꿔달라고 할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엄마는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조금 긴장이 되네. 상견례 이틀 전 저는 엄마와 함께 옷을 사러 갔습니다. 이거 어때, 엄마? 베이지색 원피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닐까? 괜찮아. 엄마 예쁘게 입으는 게 중요하지. 엄마는 탈의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을 때 어색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잘 어울려, 엄마. 정말 예쁘다. 그래. 이런 옷 입어본 지가 얼마만인지. 엄마가 거울 앞에서 옷 매무새를 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엄마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으시고 화장도 조금 하셨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화장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다. 그래. 이상하지 않아? 엄마는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사드린 옷이었습니다. 엄마는 조금 불편해하셨지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다, 엄마.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함께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급 상가들이 지나갔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카페, 외제차 전시장.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라 메종 드 프랑스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렸고 하얀 식탁보 위에는 은식기들이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지옥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될 줄은.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예약된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어머니는 조금 늦으신데. 저는 엄마를 모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아버지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짙은 회색 수트에 반백의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가 차분하게 빛났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표정했지만 예의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따르고 메뉴를 건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메뉴를 보여드리려 했지만 엄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희가 시켜. 엄마는 괜찮아.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정교한 화장과 관리된 피부로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웨이터들이 공손히 인사했고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훑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엄마에게 향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놀람도 아니었고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혐오였습니다. 엄마도 사모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숙 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사모님,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그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사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모님이 천천히 테이블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참 세상 좁네요. 사모님이 냉소를 띤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딸이 설마 며느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머니, 그가 놀라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몰랐니? 우리 집 가정부였잖니. 한 15년? 아니, 20년 가까이 됐나? 사모님이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맞죠, 명숙 씨? 엄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불편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댁에서 일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냐고요? 사모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당연히 문제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가정부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그가 말했지만 사모님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하고 있잖아. 사모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 씨? 맞죠? 당신 로스쿨 학비, 생활비, 그거 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아요? 제 장학금과 어머니 임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임금? 사모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후하게 준 돈이죠. 다른 집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줘요. 근데 명숙 씨 딸 공부시킨다고 하길래 내가 특별히 더 얹어줬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일한 대가였습니다. 일한 대가? 사모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명숙 씨, 당신 우리 집에서 얼마 받았죠? 월 200? 250? 다른 데 같으면 그렇게 안 줘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셨어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그런데 받으신 돈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됐네요. 사모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당신의 시혜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살아오셨어요. 시혜가 아니라고요? 사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뭔데요?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 준 게 시혜가 아니면 뭐예요? 밥 먹여주고 돈까지 줬는데 그건 고용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었어요. 소유물? 사모님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언제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난 그냥 돈 주고 일 시킨 거예요. 정당한 고용관계.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감히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엄마를 한 번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명절 때 저희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셨고요. 아플 때도 쉬게 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사람 대우인가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네. 아주 좋아. 당신 내 모녀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지. 그녀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가요.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어머니.
그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사모님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당장 이 결혼 취소해. 안 그러면 너 아들 아니야.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사모님이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아버지도 나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남아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단호함이었습니다. 미안해. 준호 씨 하지만 필요한 말이었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윤서야, 가자. 엄마, 제발 가자. 엄마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는 게 사랑은 아니야. 미안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네온 사인들이 번쩍였습니다. 엄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야, 엄마.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하나도. 엄마, 내가 미안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로펌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이 변호사 개인 사건 아니야? 맞아. 친정어머니 사건이래. 상대가 그 집안인데 괜찮으려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새 사건이 배정됐어.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윤서 변호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이 변호사님 어머니 관련 사건 아닌가요? 맞아. 그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 변호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변호사, 이 사건 맡을 수 있어?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맡겠습니다. 확실해? 힘들 거야. 개인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압력 들어올 텐데 견디겠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무리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근무 기록이었습니다. 20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는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들이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없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 회계장부, 이메일 기록. 하나씩 확인하다 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특정 문서들이 대량으로 파쇄되었습니다. 파쇄 기록부에는
한명숙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문서를 파쇄했다고? 저는 파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회계장부, 거래 명세서, 그리고 그 안에 비자금 관련 문서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2018년에 무슨 일 있었어? 2018년? 왜? 그때 엄마가 회사 서류를 파쇄했다는 기록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억 안 나. 엄마, 중요한 건데. 제발 기억나는 거 조금이라도 없어? 윤서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급하게 서류들 가져오셨어. 많이. 상자로 몇 개나. 뭐가 적혀 있었어? 잘 모르겠어. 숫자들, 이름들 사모님이 절대 보지 말라고 하셨어. 그냥 파쇄기에 넣으라고.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 8월쯤? 아니, 9월.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 저는 다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9월 15일. 대량 파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전후로 회사에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앤 거구나.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국세청 자료, 언론 보도, 내부 고발 문서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강 씨 일가의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엄마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내쫓았구나. 2020년 12월 엄마는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직금도 없이. 저는 해고 사유서를 찾았습니다. 업무 태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를 입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점심시간 선배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리하지 마. 이 사건 생각보다 클 거야. 알고 있어요. 상대가 비자금까지 엮여 있으면 로펌도 위험해질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엄마니까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응. 혼자 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로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 변호사, 고소장 봤어. 네. 증거인멸 방조 강요죄까지 넣었네. 네. 증거가 충분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크게 터질 거야. 상대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로펌도 타격받을 수 있어.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대표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변호사야. 정의를 지켜야지. 끝까지 가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첫 증인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청소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 이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집 무서워요. 저도 거기서 일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안 줬어요. 야근에도 수당 없고 명절에 일해도 추가 수당 없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급여 명세서요. 보관하고 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들이었습니다.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네. 꼭 써주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증인은 요리사였습니다. 그 집에서 3년간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욕설이 일상이었어요. 이것도 못해? 돈만 축내네. 그런 말들. 매일 들었어요. 폭언 외에 다른 건요? 서류 정리를 시켰어요. 회사 서류인 것 같았는데 파쇄하라고 했어요.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죠. 무슨 서류였는지 기억나세요? 계약서 같았어요. 숫자가 많이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증거인멸. 이것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5명의 증인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폭언, 그리고 불법 업무 강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녹취록, 증인 진술서, 쌓여가는 서류들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상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누가 찾아왔어? 누구? 그 집 변호사. 합의하라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돈을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하래. 많이 준다고. 엄마는 거절했어. 너랑 약속했잖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어, 엄마. 그런데 무섭더라. 협박은 안 했지만 눈빛이. 엄마,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 측 변호인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협상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 3명,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변호사님, 합의금 제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죠?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치 임금 체불, 초과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 정신적 피해 보상. 다 합쳐도 이것밖에 안 되나요?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서류를 도로 밀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님, 법정까지 가면 힘드실 겁니다. 상관없어요. 의뢰인께서도 힘드실 텐데요. 제 엄마는 강한 분이에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그러시죠. 그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좀 드시지. 응, 입맛이 없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서워.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너만 다치는 건 아닌가. 엄마, 우리 이미 이겼어. 뭐?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잖아. 그럼 그게 이긴 거야. 엄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곧 끝나. 그날 밤 익명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이 날 붙잡는 건 사랑이 아니라 침묵을 사려는 거야.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녹음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일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알았지? 돈은 충분히 줄 테니까 입 다물어. 네, 사모님. 내 딸도 변호사라며? 조심해. 우리 집안 힘이 얼마나 센지 알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증거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법정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새벽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상태면 의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이 고생이야. 그냥 포기하자. 엄마는 괜찮아.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진짜야. 이제 그만해도 돼. 너만 안 다치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줘.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사무실로 갔습니다. 밤이었지만 서류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공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엄마만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배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계시다며. 내가 대신 맡을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걱정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펌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상대 측에서 로펌 거래 중단한대. 진짜? 그거 큰 거래처인데. 이 변호사 때문이래. 대표님 화나셨대.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대표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 변호사, 사건 진행 상황 어때?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대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압박이 심해. 거래처 몇 군데 끊겼어.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거 없어. 다만 로펌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제가 그만둘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우리도 변호사야. 압력에 굴하면 안 되지. 하지만 계속해 버텨볼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좀 낫네. 걱정하지 마.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 응? 엄마는 왜 그 집에서 20년이나 일했어?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학비 내야 했고, 밥 먹여야 했고, 다른 선택이 없었어. 다른 곳은 안 됐어? 그 집이 제일 많이 줬어. 비록 힘들었지만,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는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엄마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야. 너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너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병원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어머니 병원에 계시다며. 괜찮으셔? 준호 씨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나도 걱정돼서.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걱정? 진짜로? 그래. 진심이야. 그럼 손 떼. 준호 씨 엄마한테 소송 취하하라고 해.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해.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역시 그렇구나.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 떼. 우리 집 못 이겨. 내 어머니만 더 다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 씨 말은 바르게 하자. 이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야. 바로 잡는다고 뭐가 달라져?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야. 당신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 그래야 당신 집 잘못이 정당화되니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를 외면했잖아. 당신 가족이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선택했잖아. 엄마보다 당신 가족을. 저는 그를 남겨두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세상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정의를 위해 저는 서류를 펼치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형광등은 여전히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대형 로펌 대 신인 변호사의 대결이라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내가 옆에 있잖아. 피고석에 사모님이 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변호사 3명이 앉았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입증 시작하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 판사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이 사건은 20년 넘게 지속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증거 1호는 급여 명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고는 하루 평균 12시간 근무했으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해당 명세서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출처는 피고인 측 회계 시스템입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전 회계 직원이었습니다. 증인, 이 급여 명세서가 진짜인가요? 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나요?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최소한만 기록하라고.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다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2호는 녹취록입니다. 피고인이 원고에게 불법 업무를 강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 안에 사모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서류들 다 치워. 아무도 모르게. 알았지? 네, 사모님.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변호사에게 뭔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녹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는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관련 서류를 불법적으로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원고는 단순 가사 노동자가 아니라 증거 인멸에 동원된 것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해당 녹음의 맥락이 불분명합니다. 맥락은 명확합니다. 증인을 추가로 신청합니다. 두 번째 증인, 세 번째 증인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 측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만이 아니라 피해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피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5호, 피고인의 폭언이 담긴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엄마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돈만 축내네. 쓸모없는 것.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사모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일그러진 표정, 내뱉는 욕설들. 제대로 하라고. 이런 것도 못하면서 돈은 받아?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편집된 거예요. 맥락을 모르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앉으십시오. 아니, 재판장님, 저건 일부만 잘라낸 거라고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의뢰인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지금 저걸 보고 어떻게 진정해? 사모님이 변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원고를 인격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인권 침해입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속삭였습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원고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혜택이라니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딸 교육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임금의 일부였습니다. 혜택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급여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20년 넘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존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약해도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정당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불법 문서 정리와 비리 은폐를 강요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 진술 모두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시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제 어머니 한명숙 씨는 고용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딸로서 그 존엄을 증명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정회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정희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원고에 대한 인격적 모독 또한 인정됩니다. 사모님이 몸을 떨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안 돼. 사모님이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말렸지만 사모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판사가 망치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20년 동안 밥 먹여주고 돈 줬어요. 그게 죄예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의뢰인님, 변호사가 다급하게 그녀를 잡았습니다. 나요, 나. 사모님이 변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핸드백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모님이 엄마를 가리켰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일 준 걸 감사해야지.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강정희 피고인,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면 법정 모욕죄로 추가 처벌하겠습니다. 사모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녀를 억지로 앉혔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총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사모님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이겼어, 엄마. 우리가 이겼어.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뉘우침인지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 밖은 시끄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 그였습니다.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해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듯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여기서 하세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사이였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이? 응. 우리 결혼하려고 했잖아. 그건 과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뭐가 잘못됐는지. 그가 답답한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냥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맞아. 당신은 당신 가족을 지키려 했지. 저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준호 씨, 나도 내 가족을 지킨 것뿐이야. 엄마를. 그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소중했지.
진심으로 행복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와 엄마를 외면했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면서도 눈 감았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선택한 거야.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랑은 선택이야. 당신은 당신 가족의 체면을 선택했어. 그게 당신의 사랑인 거야. 아, 유나야. 제발 이러지 마. 미안.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짓밟고 세우는 게 아니야. 함께 서는 거지.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나를 떠난 거.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후회해.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 이게 맞으니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손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왔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힘들었지?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네.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사람 취급 못 받았어. 이름도 없었어. 그냥 아줌마, 거기 너. 그렇게 불렸어. 엄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하인, 청소할 때는 기계, 서류 파쇄할 때는 범죄자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 엄마는 범죄자가 아니야. 알지.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 뭔가 나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 엄마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 못했어. 내 미래를 망칠 순 없었어. 엄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매일매일. 욕먹어도 무시당해도 부당한 일 시켜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이 말씀하셨잖아. 원고 한명숙 씨. 그렇게 불러주셨잖아. 응. 그때 느꼈어. 아, 나도 이름이 있구나. 나도 사람이구나. 엄마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싸운 이유였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걸.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하며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자, 엄마. 응.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응?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이 아니야. 선택의 문제지. 나는 엄마를 선택했고, 준호 씨는 가족을 선택했어. 그래도 후회 안 해. 이게 맞는 거였어.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역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웃음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빌딩들, 나무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이 웃는 것을 보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엄마가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설거지하는 엄마, 음식을 만드는 엄마. 예전처럼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작은 일상들. 엄마,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바다. 엄마 바다 좋아하잖아. 그러고 싶네, 오랜만에. 이번 주말에 가자. 진짜? 응, 약속?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축하해. 잘했어. 선배 변호사.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판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고 한명숙 씨는 그 문장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한명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그것이 엄마가 20년 동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이름으로 불렀다. 한명숙 씨, 당신은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밤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타인을 짓밟는 오만이 죄일 뿐이다. 저는 엄마를 지켰습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사랑을 잃었지만 더 큰 사랑을 지켰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엄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편안함과 오름 사이에서,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저울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딸은 사랑을 포기했지만 더 큰 사랑을 지켰습니다.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타인을 짓밟는 오만이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나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 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